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윤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파산 면책 사례 전자보고서 이제 한 40개 정도 했는데요. 좀 지루하시죠? 저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카페를 좀 예전에 운영하던 카페인데 지금 뭐 사실상 죽었습니다. 이게 뭐 한 대는 한 2만 명까지 갔는데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씨앗 그냥 가끔 뭐 이렇게 정보 파상과 관련해서만 이제 올리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 한번 편집해서 제가 이제 그때 관제인, 지금도 관제인이지만 개인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 바라본 개인 회생에 위한 조사의 장점과 단점. 그래서 요거 이제 개인 회생 하시던 분 기록을 하나 좀 받아서 제가 사건을 좀 가려서 편집한 다음에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2015년이거든요. 지금 2020년이죠. 한 5년 전 사건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뭐 변한 건 없습니다. 그때와 달리, 그때와 다른 건 무엇일까요? 개인 회생이 주가 되고 개인 파산이 적다. 그러니까 개인 파산 1, 개인 회생이 2, 1대2. 그때 그 당시에는 아마 2대1이었을 거예요. 개인 파산이 많았고 아니면 뭐 비슷하든지. 두 번째,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은 관제인이 조사하고 개인 회생은 외부 회생위원이 조사하는데 회생위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인 내부 회생위원이 법원 사무관이죠. 내부 회생위원이 이제 주관해서 하시는 내부 회생 사건. 이거는 뭐냐면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의 급여 사건. 1억 원을 초과하고 자영업자 사건은 변호사가 하면 지금 법무사님도 있군요.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 회생 전담위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15명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애고 전담 6명인가 5명을 딱 여기 서초동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한 30m 지점에 거기 싹 몰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더 몇 명 더 뽑았대는데 아까 제가 좀 소식을 들으려고 많은 후배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주로 개인 파산을 하죠. 거의 뭐 개인 파산 얘기만 합니다. 회생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회생을 뭐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괜히 쓸데없이 얘기했다가 잘못된 지식을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뭐 회생 잘 하시는 분 전문가가 워낙 많아서 제가 떠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회생을 유튜브 지금 한 250, 60개인데 그 중에서 회생을 항상 파산과 견져서 비교해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부인권 행사 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거를 판사님이 쓴 글을 보고 공부를 해서 제가 그 원고를 쓰고 녹음을 한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개인 회생, 부인권 행사에서의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제 한 것도 좀 전에 한 것도 좀 전에 한 케이스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여성분이 한식집에서 고깃집에서 월 200에서 250 정도의 소득이 꾸준하게 과거 한 3, 4년 있었어요. 근데 사귀던 남자한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제 못 받게 생겼으니까 빚 3천인가 4천을 갖고 파산을 들어왔어요. 못 갚겠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뭐 80만원, 100만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허위 기재를 했습니다. 관제인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소득은 충분해요. 뭐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몸이 아파서 뭐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야. 그냥 파산 들어오면서 사실상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과감하게 면책 기각을 시키든지 남용으로 봐서 면책 기각하고 회생으로 보내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화해를 시도해서 7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을 해서
그런 사건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교착점이 위치한 사건이죠. 개인회생으로 갈 수도 있고 개인파산으로 와서 면책을 해주는데 일부 청산가치를 토해낸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가끔 개인회생을 아는 범위에서는 좀 얘기를 하는데, 요건 제가 언제 올린 건가요? 이게 2015년 약 4년 5개월 전 5년 전이 올린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메시지만 나중에 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카페에 들어보셔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및 변제 계획안. 개인 파산은 이제 제가 주로 보고서를 보여드렸죠. 뭐 신청서나 아마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도 서울회생법원에 가면 신청서는 다 돼 있어요. 개인 파산에서는 중지명령이 들어옵니다. 중지명령이 간혹 들어옵니다.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가 대부분 들어가죠.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지명령 신청서, 여기서는 금지명령 신청서. 전상양식이 딱 돼 있죠. 뭔가 계속 압류 추심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이걸 딱 내고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개시 신청서. 사실은 이게 세트로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쭉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대리인, 신청 이유, 이건 저는 뭐 소득으로만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하고, 뭐 장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하고, 법원에서 들어오면 사건을 채무가 1억 넘느냐, 채무가 1억 넘으면 일단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서 1억 넘는 경우 채무가, 그런 경우는 일단 다 출연합니다. 출연해서 변호사, 법무사, 회생위원한테 배당을 합니다. 사건 재판부도 3이 붙은 재판부하고 5가 붙은 재판부 서로 틀려요. 그게 이거는 아마 그게 훨씬 많죠. 이 밑에 있는 사건이 구분을 해놓고 회생위원도 소속이 틀립니다. 판사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재판부가 10개입니다. 201, 211, 202, 212, 203, 213, 214, 214, 205, 215 이렇게 단단히하고 10단위하고 같이 있죠. 눈치채셨겠지만 같은 판사가 하십니다. 202하고 212는 같은 판사입니다. 201하고 211은 같은 판사입니다. 203하고 213은 같은 판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만 그 안에 있는 관제인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201부터 205까지는 관제인이 6명이고 211부터 215는 관제인이 5명입니다. 그래서 11명. 215는 이제 관제인이 없어졌죠. 215하고 205는 관제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4명인데, 예전에 이제 판사님이 개인 파산만 했는데 올해부터 2020년 이제 아마 3월부터겠죠. 3월부터는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을 같이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이제 대거 들어오셔서 반은 개인회생하고 반은 개인 파산하고, 그게 아마 뭐 나름대로 채무자들의 어떤 회생을 위해서 법원에서 정책을 펴기에 뭐 좋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는데, 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답니다. 판사님은 이제 개인회생 기록하고 개인 파산 기록을 매일 동시에 보게 되겠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파산하고 뭐 비슷하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좀, 여기 만약에 조세가 먼저 있으면 이렇게 조세를 먼저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조세가 없나 봐요.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만. 자, 그 다음에 재산 목록. 파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산은 이렇게 1번부터 14번까지 네모치고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예금, 현금부터 쭉 쓰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한 장의 목록이 돼 있습니다.
파산은 이제 쭉 몇 장 돼 있죠. 그 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만 이거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그 다음에 영업용 설비, 사업용 설비, 대여금 채권, 매출금 채권, 예상퇴직금, 기타. 저희는 이제 거기서 좀 상속재산 같은 것도 있죠. 상속재산도 있고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도 있고 또 뭐 있죠? 그걸 여기다 다 쓰는 겁니다. 현금, 예금 쓰고 보험회사는 이제 해약 환급금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보험금도 원래는 써야 되는데 보험 해약 환급금이죠. 해약 환급금. 증권번호까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도 뭐 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쭉 더하는 거야. 그게 채권자들한테 반드시 그 이상은 나눠줘야지 회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가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채무자가 소득이 딸랑 한 달에 이게 만약에 3천인데 채무자가 급여가 200이에요. 안 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200개에서 120 빼고 80만원으로 960 나누기 3년 하면 2880변이 안 되죠. 그럼 3000이면 이 청산가치를 다 보장해 줄 수가 없죠. 그럼 좀 더 올려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청산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에서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것도 파산하고 똑같죠. 파산하고 똑같습니다. 가족관계 쓰는 것도 어떻습니까? 제가 그 관제인 보고서에 보여드린 대로 똑같죠. 그렇죠? 자, 관계 나오고 성명 나오고 연령 나오고 거기 학력이 나오죠. 거기는. 여기는 이제 학력이 없습니다. 대신 동거 여부 및 그 기간이 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냥 동거 여부만 딱 동거 별거만 쓰는데 이 개인회생에서는 그 동거 여부 및 그 기간까지 이거 뭐 회생위원들이 아주 죽어나죠. 이거 꼼꼼하게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지출 내역. 뭐 생계비는 아주 도식화가 돼 있죠.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일 때, 4인 가구일 때, 6인 가구일 때, 1인 가구일 때는 109만원인가요? 2인 가구일 땐 150, 3인 가구일 땐 210, 4인 가구일 때 260인가? 5인 가구일 때 300 얼마. 그래서 그 소득이 이하면은 회생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제 생계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요 이 항이 중요하죠. 추가 지출 사유에 관한 보충,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합니다. 의료비, 치료를 입증할 만한, 아니면 치료 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단서라든가 뭐 그걸 정확하게 내셔야 되죠. 교육비도 인정해 주나요? 교육비 이걸 가끔 회생하시는 분 변호사님이나 직원하고 물어보면 요거를 아주 자세하게 내서 법원으로부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서 내는 돈이 적어졌다. 변제 금액이 적어지고 채무자는 그만큼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에 아주 보람을 느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마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하고 또 왜냐면 너무 이렇게 뭐 여기 해주고 저기 해주다 보면 무너지죠 기준이.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주는 게 원칙이고 진짜 해주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주거비 같은 것도 참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교육비는 모르겠습니다. 교육비는 거의 안 해줄 것 같아요. 의료비는 좀 해주는 경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의료비. 하여튼 요거는 뭐 진술서도 거의 개인 파산하고 동일합니다. 사실은 약간 모양은 좀 다르지만 개인 파산하고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돼요. 네. 부채 상황, 이건 부채 증명서를 뒤에 다 발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 파산에 이렇게 된 경우도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원인도 이제 이렇게 뭐 자세하게 씁니다. 별지를 써서 한 2장, 3장 쓰시는 분, 10장 쓰시는 분이 있고, 1장 쓰는 분도 있고, 한 2-3장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파산 면책 절차 이용 상황, 이것도 쓰게 돼 있는데 본인이 모르니까 안 써도 법원에서는 딱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 접수, 그 다음에 파산 회생 면책 받고,
그 기간 내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끝나고 다시 또 그 기간을 넘어서 들어왔는지, 그걸 다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진술서죠.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개인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에서는 이게 안 내죠. 파산은 이제 면책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재산이 생겨도 관제인이 배당을 하고 채무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근데 회생은 채무자가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변제계획안을 잘 짜야 됩니다. 변제계획안. 급여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비교적 쉽습니다. 요거는 참조만 하십시오. 변했습니다. 이게 이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금은 아마 150에서 160 얼마 될 거예요. 이게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회생위원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 공무원은 보수를 별도로 안 받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내부 회생위원이냐 외부 회생위원이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전산 엑셀 서식으로 딱 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부채증명서는 당연히 파산회생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자, 갑종근로소득이라 그러죠. 갑근세라 그러죠. 약자로. 이 갑근세 내는 사람은 모든 근로자들이 이걸 다 내죠. 그래서 연말정산 하죠. 요즘처럼. 그래서 갑근세를, 이게 그 사람의 소득을,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의 소득을, 이게 허위면은 사실은 뭐 모든 게 무너지죠. 이게 허위가 가장 가능 있습니다. 짜고 치는 위장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서 뭐 전화까지 다 해놓고, 하여튼 별 기상천외한 게 다 있죠. 하여튼 뭐 재직증명서, 이것도 많이 위조가 되죠. 요즘 기생충 뭐 요즘 화제죠. 아카데미상. 거기서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그쵸? 이런 거 다 뭐 이렇게 뭐 나오죠.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컴퓨터에 복사해갖고 요런 거 이렇게 딱 그냥 입히고 뭐 재직증명서, 뭐 학력증명서도 위조하고. 이 가족관계증명서도 제가 어제 띄워보니까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띄면 싹 무료예요. 상세 기본 다 뜰 수 있더라고요. 뭐 자녀들 것도 뜰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돈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세상이죠.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직접 가야죠. 시간 낭비. 근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서류에 거의 대부분을 띨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가족관계증명서, 뭐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조회, 보험 결과 조회서,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은 모르겠어요. 웬만한 거는 상당수 띨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거 다 띨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앞에 나온 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뭐 파산에서도 많이 봤죠. 똑같습니다. 결국 이게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이나 전부 면책이냐, 일부 그냥 분할 면책이냐, 분할과 변제하고 면책이냐, 그 차이지. 뭐 근본적으로 뭐 면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죠.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부 탕감, 한 번에 그냥 한 큐에 다 탕감받느냐. 3년, 옛날에 5년이었죠. 근데 지금 줄었죠. 3년 동안 내느냐.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기 이제 회생위원이 주로 이제 이렇게 보정사항을 내려요. 기록을 보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채권 발생의 원인과 그 사용처를 아래 표 양식에 맞춰 기재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내라. 만약에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끔찍한 얘기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 청산가치가 아니 저도 파산을 조사를 많이 하지만 모든 걸 과거를 소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굵직굵직한 것만 소명되면 넘어가는 거고 일일이 다 소명을 해서 만약에 빵꾸가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건 뭐 회생연에 들어갔다가 안 되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제도는 누락된 부채 증명서가 있으면 발급받아 제출하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해줘야 돼요. 사용처가 소명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이거는 과연 그냥 최대한 성실하게 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문구에 불과하다라고 보이죠. 이거를 실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차용증, 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제출하고 변제의 기준으로 현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뭐 퉁쳐서 저 사람한테 700 현금으로 거래하는 분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진술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개인회생은 파산은 면책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 허위 채권자가 들어올 여지가 배당하는 경우에는 몰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뭡니까? 전부 배당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분할 변제니까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허위 채권자가 등장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죠. 이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유혹이 더 많죠. 돈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상세히 체크할 거예요. 이런 거는. 재산 목록을 보겠습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무별 과세증명서와 토지 수유 현황. 이게 이제 지적전산 자료죠. 뭐 파산에서는 이제 대폭 본인 위주로 하기로 이제 했죠. 가족권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보정사항을 내서 앞으로도 이제 관제인도 이걸 내릴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거 3년분과 지적잔손 자료 조회를 제출하세요. 근데 제출하는 이유를 반드시 보고서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판사한테.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동거 중인데 배우자가 뭐 지방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채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채무자가 과거 5년 전에 배우자에게 빌라를 증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배우자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적전산 자료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판사님한테 구체적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돼요. 채무자 거는 뭐 상관없는데 채무자 이외의 거를 요구할 땐 써야 돼요. 이건 파산하고 똑같죠. 채무자 명의 생존자 보험가입 내역제를 제출하고 조회서에 기재된 각 보험의 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건 당연한 거죠. 환급금의 합계가 150만원을 넘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이 제출한 것은 제외. 이것도 이제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주요 원인이죠. 예를 들어서 파산에서는 한 280, 한 400 정도 150을 빼면 어떻습니까? 250이죠. 250을 안 나눠줘요. 나눠주려면 비용이 관제인 보수도 줘야지 못 뛰고 하다 보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채무자 너 이거 가져라. 면제를 하죠. 집행 면제를 하는 겁니다. 면제재산 환가 포기죠. 환가 포기. 환가 포기는 사실상 면제를 하는 거죠. 자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채무자. 그걸 갖고 뭐 크게 살림에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채권자들한테는 안 가죠. 근데 이 회생에서는 이 모든 거를 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에서 400, 500 있는 이거 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가치가 이제 올라가죠. 원칙적으로 뭐 올라가더라도 이거 다 정리해서 줘야 되는데 월급만으로도 변제하는 데는 게 사실 좀
힘든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뭔가 뭐 통장거래 내역까지 제출했는데 파산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채무자 및 배우자의 차량에 대한 등록 원부와 시세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파산에서도 채무자 것은 요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차량에 대해서 이런 걸 요구하려면 이유를 써야 돼요. 이유를 쓰려면은 귀찮죠. 구체적인 사유를 항상 뭐 형사에서 영장을 치더라도 영장 범죄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하듯이 파산에서도 왜 배우자 걸 요구하냐, 영장 갖고 와라,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채무자가 제가 어제 한 사안이 있어요. 배우자한테 자동차 딱 이전하고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채무자 등록부 원부에 그대로 남아있죠.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나오죠, 앞자리가. 그래서 딱 물어보면 아 맞대.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그 차량을 확인해야 되겠죠. 배우자의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 원부와 시세 확인서를 제출하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차가 의미가 있으면 한가하는 거고요. 썩은 차다, 똥차다 하면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금융자산은 당연히 예금거래 내역서를 제출을 하고, 이거는 뭐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를 할 수도 있고, 배우자 거는 원칙적으로 요청을 안 합니다. 배우자 앞으로 한 펀드 같은 거 이렇게 빠지고 그냥 거기다가 수천만 원 때려박고 들어오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쵸? 이런 펀드 같은 거 요즘 뭐 펀드 많잖아요. 사모펀드, 라인펀드, 하여튼 펀드에다 그냥 확 재산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채무자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예상퇴직금 2분의 1 청산. 이건 파산도 똑같습니다. 퇴직금이 환가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없진 않고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있긴 있습니다. 아무리 연금으로 전환해도 퇴직금을 일시불로 중간 정산하는 데도 있고 있긴 있어요. 거주지 및 이전 거주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저희는 이제 등기부등본 다 없앴죠. 그냥 주민 초본만 제출해서 쭉 봐서 의심스러울 때는 이제 요청을 할 수 있죠. 그게 채무자의 과거 소유였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좀 고액이었을 때. 다 마찬가지. 이건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지출,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개인사업자는 현금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된 지출 내역을 제출하고. 야, 이거 하려면 진짜 엄청나네.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조사하는 사람은 몰라도 야, 이게 참 빡세긴 빡세군요, 회생이. 저희는 그냥 세무서와 관련된 거는 팔 때 서류, 사실증명서, 체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 표준과세증명,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증명서, 이런 정도, 체납증명서,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요구를 하죠. 근데 이건 개인사업은 회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파산은 스톱했죠. 다 때려친 겁니다. 그냥 폐업 딱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때려친 시점에 그 서류를 일괄해서 딱 받고, 다만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순댓국집을 폐업을 했는데 그 인테리어를 남긴 채 딴 분한테 권리금을 받고 팔았는지, 아니면 그냥 원상회복해주고 거덜나고 나갔는지, 그것만 명확하게 조사하면 되는데, 회생은 그 순댓국집을 계속 하죠. 뭐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워도 갑자기 100조 원이 와서 뭐 이렇게 좀 해주고 방송에 떴어. 갑자기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수익이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진짜 몇백 몇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빙성 있는 자료를, 현금 매출, 신용카드 매출, 이게 참, 현금 매출 같은 거는 또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여신전문금융협회라고 있어요. 여신협회. 여기서 이걸 관할하거든요. 다
다 나옵니다. 이 파산에서도 조사해봤어요. 현금 매출은 대신 현금 영수증 쓴 것만 나오고 순수 현금 매출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회생에서는 이 지금 사업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은닉재산이 참 그게 조사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까? 항상 의심의 눈치를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파산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게. 사업을 그냥 스톱했기 때문에 폐업을 다 했고 직전에 어떤 처분 내용만 명확하게 조사하면 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제계획. 그래서 이 보정서를 보면 이것도 이 정도면 뭐 엄청나죠. 이것도. 근데 요즘 보정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회생 보정서는 옛날부터 이제 유명했습니다. 뭐 관제인도 마찬가지였죠. 뭐 49종, 지방에 50종.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점점 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올해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는지 뭔가 부작용은 없는지 이제 이거를 추적 관찰하고 또 뭐 법원에서 간담회를 한다 뭐 관제인 또 발표를 해라 뭐 이게 아마 이제 올해 또 계획이 잡혀 있을 거예요. 늘 그래 왔으니까. 면담 확인서. 자, 그럼 이제 이걸 제가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본 거예요. 뭐냐면 본사는 채무자가 2015년 3월부터 지방 소재의 건설업체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여 150만원을 수령함을 주장하면서 월 변제계획 10만원 정도를 60개월 예정으로 작성한 겁니다. 이게 이 지금 2015년 이 개인회생 제가 받은 편집한 거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 재직에 대한 허위기재 여부 파악은 회생위원들에게는 아주 당면과제죠. 워낙 그 허위 직장이 가끔 이걸 아예 전문적으로 해서 그 급여를 낮춰서 채권자들한테 그 가는 변제 금액을 줄이려는 어떤 각종 시도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참 제대로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산에서는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힘들죠. 그래서 직장 재직 사진 및 업주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까지 조사한대요. 개인적 경험으로는 파산에서는 저희는 이제 가장이혼이 쟁점된 사건에서 6개월간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해서 기지국 발신까지 나오는 거, 가장이혼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적은 있는데 이 회생에서는 결국 이 직장이 가장 큰 문제네요. 이게 직장. 이게 거의 뭐 탐정급으로 예를 들어서 허위로 재직하면 중간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면 이 채무자도 좌불안석 같을 건데 그쵸? 거기서 한번 잘못돼 버리면 그냥 아웃되니까 늘 불안하겠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그리고 이 사안의 채무자는 2003년경 자영업 실패로 이후 채무를 전혀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생위원이 일반적인 보정명령에 해당되는 2014년 이후의 채권 발생 원인 및 해당 금액 소명은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 뭐 그 회생위원은 또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 그렇죠? 뭐 없는 걸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이제 여기서 이게 편파 변제 여부를 가리려는 것으로 보이면 편파 변제가 문제될 경우에는 이 부인이소 회생에서 회생과 개인 파산에서의 편파 변제 부인 행위 차이점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유튜브에서 파산에서는 현실적으로 관제인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화해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파산재단에다가 현실적으로 입금을 시키죠. 입금이 됩니다. 근데 회생에서는 그러다 보면 그 사건이 시간이 어차피 파산해서 이 사람 면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회생은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기 위해서 3년 정도를 딱 정해놨는데 그 돈을 나눠주기 전제 조건으로 그 돈을 뺏는 절차가 아마 한 2, 3년 걸리면은 6, 7년 걸려버리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편파 변제한 액수를 전액을 회생재단에 개인회생재단에 들어왔다는 전자에 그 청산 가치를 더하고 그걸로 이제 60개월을 나눠버리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개인회생 대리인하고 처음에 할 때는 그 사람도 사실 편파 변제까지 다 조사를 해서 선임을 하면 좋은데 그럴 여력이 없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회생위원이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파산 직전에 누구한테 악의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딸랑 예를 들어서 뭐 형한테 2천만원 딱 갚은 게 나와요. 이 파산에서는 그냥 2천만원 토해내든지 아니면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화해계약을 하든지 뭐 적정한 금액으로 화해계약을 합니다. 1,000만원을 화해했다 그러면 나눠주죠. 파산재단에 놓고. 회생에서는 너 2천만원 변제했으니까 소송도 안 해보고 그냥 2천만원 전액 들어온 걸로 전제를 하고 채무자는 갑자기 없던 돈 2천만원을 장부상으로 맞춰야 되죠. 그게 이제 좀 회생에서 그 회생이 제대로 완주를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아마 뭐 지적이 되고 있는데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걸 허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카드 사용까지 조사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것도 이제 뭐 글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과거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서 뭘 밝히려는 건지. 파산에서는 이제 뭐 면책 불허가를 하기 위해서 과다 사용을 이제 잡아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재량 면책할 건 그 뭐 조사를 해서 상대방한테 힘들게 관제인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카드 조사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카드 조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채권자가 엄청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저 사람은 술값으로 뭐 얼마나 엄청나게 썼다. 근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10년치를 다 갖고 오게 해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거 1년에 뭐 밀년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 사안인데 하여튼 카드 과거 사용은 파산이든 회생이든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위사는 파산관제인이 보기에는 월 변제액수 10만원으로 이제 회생을 통한 갱생을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월 150이니까 그냥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일거의 빚을 면책한 후 새 출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1. 그동안 세미나에서 논의된 대로 과거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어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어요. 아니면 면책 불허가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파산 선고가 됐기 때문에 제도의 파산이 안 되죠. 파산 선고가 됐으면 신청을 파산 선고 전에 취하였으면 언제든지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다 넣을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데 한번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을 취하를 하거나 기각을 당하거나 불허가를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없어요. 외통수입니다. 그냥 개인회생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 파산은 제도의 파산이라 그래서 거의 동일한 원인으로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채권자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뭐 이자가 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개인 채무자들이 어떤 신상도 변했죠. 뭐 몸도 안 좋아지고 뭐 장애도 생기고 뭐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게 동일한 사안이냐 아니냐. 나중에 애매해지면 그때는 이제 판사님이 다른 사안으로 판정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그래서 이런 1번이 이게 아주 개인회생을 외통으로 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그건 파산해서 잘못돼서 그런 거죠.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중복 접수 프로그램으로 잡아내죠. 중복 접수 여부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2015년 6월 23일 본 제가 관제인이 파산 채권자 집회에서 신문기일에서 어떤 채무자는 과거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 판사님이 신문 대상이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법무사에게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이 남한테 떠밀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어떤 본능으로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법무사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잘못은 잘못한 거죠. 기본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은 결국 객관적인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접수가 되면 법원 직원들은 자동으로 아마 중복 접수를 이제 출력을 해서 기록에다가 딱 맨 앞에다가 아마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파산보다는 회생이 낫지 않겠냐는 채무자의 명예심. 이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죽어도 파산은 안 하겠다. 근데 사실은 파산이 가장 좋은 제도예요. 한 번에 다 그냥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다만 회생하고 파산하고 신용도가 조금 신용도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신용도가. 파산하면 일단 10등급이겠죠. 10등급부터 시작. 개인회생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몇 등급, 한 6, 7등급부터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신용등급이 그대로 그냥 유지될 수도 있고요. 파산관제인 조사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으로 도피한 사안, 이게 이제 많이 욕을 먹은 거죠. 관제인 너무 엄격하다. 뭐 이것도 저희도 줄였죠. 예전에 뭐 한 4, 50까지 된 거를 이제 29개까지. 29개도 너무 많아. 14개. 지방은 뭐 55개도 있고 무지막지해죠. 그래서 파산관제인 조사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이게 개인회생으로 도피한 사안인지,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안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회생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지키면서 잘 변제계획을 짜서 있는 돈으로 다 뭐 나눠주고 면책을 받는 건데, 개인 파산은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관제인을 줘야죠. 그래서 그거 갖고 채권자 변제해주고 저를 면제해 주십시오. 약간 원리가 틀리죠. 현재 바라보는 그 재산도. 그렇기 때문에 은닉에 방점을 두는 거는 둘 다 비슷하지만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파산 관제인 조사와의 차이점, 채무자 및 배우자, 자녀, 부모의 세무표 가세증명서를 각 10년 내지 3년간 추적하여 재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할 수도 있음. 여기서는 이제 주로 아까 그 사안에서는 채무자 및 주로 배우자 것만 집중적으로 봤죠. 근데 파산에서는 다 보죠. 근데 이제 이게 요건 이제 안 보기로 했죠. 안 보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처럼 목록 현황표를 고안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편파 변제가 문제돼서 가정적으로 그 개인회생재단에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 근저당권,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세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회생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유형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크게는 4가지죠.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일종의 편파 변제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도 이걸로 볼 수는 있죠. 반환된 거니까. 이런 4-5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향이 완전히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회생이 아마 그래서 더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29가지, 저희도 옛날엔 비슷했어요. 그냥 알아서 그 사안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업자면 사업자 위주로 조사하고, 가정주부면 배우자 위주로 조사하고, 직장인이면 급여 위주로 조사하고. 근데 이제 2010년, 11년 뭔가 표준 양식, 사업자건 노숙자건 가정주부건 직장인이건 기본 필수적으로 일단은 제출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자. 그러면 조사가 뭔가 좀 더 충실해지죠.
재산도 은닉하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29가지 29종이라 그러죠. 이거를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추리고 또 이거를 다듬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확립이 됐죠. 그때 이제 그래서 회생위원도 이런 걸로 아마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제 회생은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아까 이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끔 이제 또 조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사안에서는 상속재산 존재 여부가 누락됐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상속 협의 분할도 재산적 처분 행위로 사행위가 되고 파산에서는 부인권 대상이 되므로 회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부가 조사가 불분명했죠. 제가 상속은 파산에서도 10에서 20%가 나오는데 개인회생에서도 안 나올까요? 그 정도 똑같다고 봅니다. 편파변제도 마찬가지고, 보편상자라는 게 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편파행위, 편파변제, 상속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미등기 상속, 아직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협의 분할로 자기는 포기하는 경우. 자, 자영업자. 여기서 지금 보험은 아까 회생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죠. 표에 보면 편파행위도 아까 이 회생위원처럼 2014년 이후에 뭐 채무 발생 시기 뭐 다 적으라 그랬죠. 그것도 편파변제를 가려내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겁니다. 저희는 이제 관제인은 계좌를 열심히 이제 볼물 끼고 봐서 큰 금액이 확 나갔다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죠. 자영업은 뭐 개인회생은 더 잘 보죠, 저희보다. 왜?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망한 거를 그냥 픽스 시킨 다음에 그 전에 처분한 것만 좀 계략적으로 보는 거지, 개인회생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원만 숨겨도, 200만원만 숨겨도 나중에 3년 내나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조사 안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상속을 조사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지, 이 사안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정명령이든 어디든 상속에 관한 보정명령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한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이 뭐 근본적으로는 차이점이 없죠. 근본적으로는 면책을 지향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길이 약간 다른 거죠. 예, 꼬불꼬불 돌아가느냐, 그냥 한 번에 그냥 단기간에 탁 가느냐, 그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별적인 어떤 좀 미세한 차이는 있어도 근본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회생 보정명령을 한번 보고, 이 정도 보정명령이면 사실 파산이 훨씬 쉽죠. 파산이 훨씬 쉬운데, 파산을 못하는 이유는 재산 숨겨진 게 드러나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은 하여튼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내부 회생위원과 관제인 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